자,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이죠.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클럽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월이 끝나고 어느덧 3월이 됐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에요. 근데 3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해가 되면 항상 저희가 다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금연이라든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라는 분들도 꽤 있고 개개인마다 각자의 새해 목표가 있을 텐데 두 분은 올해 계획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년님부터. 네, 올해 제가 두 번의 전염병을 연초에 알았어요. 아, 전염병. 네, 세상에. 네, 코비드와 네. 인플루엔자를 제가 동시에 알았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 더 이상 전염병은 올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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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일단 건강하자. 건강하자. 네. 신바님은요? 저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네. 잘 못 이겨내는 것 같아서 체력이 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영을 다시 수영. 배워볼까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 앞바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바다 수영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바다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발차기가. 아, 그래서 그래요? 수영장에 좀 수영장에서. 단련해보자. 결국 두 분도 이제 모아보자면 뭐 건강, 네. 체력 네. 관리 여기에 연관되는데 신바님이 준비한 오늘의 영화 이 건강과 연관돼 있다고요? 네, 오늘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좀 건강, 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새해가 와서 계획을 세웠지만 못 지키신 분들도 있을 아, 거고 맞습니다. 또 이제 뭐 만들고 싶지만 겨울이니까 좀 미뤘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좀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음식이나 식습관을 좀 키워드로 한 근데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상식들을 조금 비트는 그런 다큐멘터리 그래요? 하나를 네.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What the Health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쵸. 네, 음식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쵸. 거기다가 이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해요. 네. What the health, 그렇죠? 이게 원래 What the 다음에는 이제 B 하면서 욕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건강을 뜻하는 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이런 제목도 파격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다큐멘터리 자체가 좀 도발적으로 이제 시작도 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도 이제 소개를 할 때 현대인은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 다큐에서는 우리가 어떤 건강에 대해서 식습관에 대해서 개인이 따르는 어떤 몇 가지들의 뭔가 얽혀있는 여러 가지 비밀 그런 뒷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이 사실 인간의 건강 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중요하다 보니 네.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할 거고 다큐 첫 장면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로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히 이런 건강한 음식과 개인과의 어떤 연계점들이 개인만의 식습관으로 되는 걸까? 라든지 이런 뒷이야기들을 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네. 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네.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는 음식들에 대한 것이 알고 보니까 뒷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얘기들로 얽혀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큐는 사실 이 감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네. 이 감독은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가 당뇨랑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혹은 현재 입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런 것들이 좀 젊은 나이부터 좀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건강 염려증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모든 것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보건협회 지침을 따르면서 뭔가 심장병이나 당뇨, 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 먹고 금연, 금주, 숙면, 스트레스 최소화, 영양제 섭취를 꼼꼼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네, 이 감독님이.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 있는 국제암연구소라는 곳에서 네. 베이컨, 소시지 등 이런 가공육이 인체의 암 유발과 그리고 어떤 발암 물질에 관련돼 있다는 기사를 읽고서 그것을 찾아보니 이제 이 베이컨, 소시지 같은 이런 가공육이 1군 위험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군이 가장 위험한 겁니까? 네, 그래서 1군 위험 물질은 같은 세상에. 급의 담배, 성면, 플루토늄
것과 같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붉은 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은 2군 위험물질로 지정한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고 말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따랐던 네. 보건협회, 뭐 미국 심장병위원회, 당뇨병위원회 이런 데서는 이제 건강 레시피다라고 한 것들이 이제 뭐 고기를 구워서 어떻게 먹으면 이제 좋은지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뭐 새우를 베이컨 말이를 이런 걸 소개한다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이거를 정보를 표기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이제 위원회에서는 전부 그를 거절하는 것으로 그를 이제 내치죠. 그래서 이제 그가 다른 여러 의사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이제 찾아왔던 논문 결과라든지 그런 네. 내용들이 이 다큐에서 점점 풀어서 보여주는데 이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정부와 언론에서는 이런 당뇨나 심장병 이런 것들의 원인들이 운동 부족이다, 당분 섭취다, 가족의 유전력이 원인이다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당뇨 발생은 고탄수화물 식단이라든지 당분 섭취라든지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은 하긴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비율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의 원인은 이런 우리의 혈관의 지방이 축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습관, 네. 전형적인 고기 위주의 동물성 식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잠깐 정리 좀 하죠. 베이컨이나 소시지 이 가공육이 1군 발암 위험물질로 이제 네네네네. 속하는데 네. 이 1군 위험물질이 네. 담배, 네. 성면, 플루토늄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꼴은 베이컨과 소시지가 담배랑 같다는 겁니까? 거의 그 비슷한 정도의 위험 수치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담배도 이제 기호식품처럼 계속 피는 것처럼 네. 예를 들면 플루토늄 그렇지 않겠지만 네. 근데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아침 식사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거 주식으로 많이 먹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그런 것들이 식사로 되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모른 채 계속 섭취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면 제가 어제 베이컨과 소시지를 먹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한번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단 거 먹으면 살찌고 당뇨에 걸린다. 맞아요. 이런 명제나 혹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서 당뇨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명제를 쉽게 접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찾아보면 사실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은 실제 당뇨병 발생과는 큰 연관이 없다라는 연구 자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육류와 연관된 것, 특히 뭐 혈관의 지방을 축적하게 만드는 것, 혹은 동물성 단백질이 이제 암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서 그 역할이 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뿐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운동 후에 이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닭가슴살 같은 것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 닭고기라든지 혹은 이제 지방이 좀 생선이라든지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성이 좀 높다고 하는데 와. 예를 들어 이제 계란 같은 경우도 하루 네. 한 개의 계란이 담배 5개 피와 같은 뭔가 진짜요? 네. 도대체 4개 먹었는데 아, 계란 계란을 후라이를. 네. 그래서 와. 이런 건 이제 포화지방산,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아, 있고 그래요? 네, 유제품의 경우도 결코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유제품도 지방이 워낙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예전의 생활처럼 뭔가 좋은 풀을 먹고 좋은 목장에서 자란 것이라면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요즘 먹는 고기들이나 뭐 생선들은 이제 공장식 축산업 어업으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항생제를 투약 받은 것들에서 온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배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상처가 나거나 질병이 걸린 개체와 같이 이제 기른 것들,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런 축산업의 이면들이 있던 것도 많기도 하고, 네.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약을 많이 풀고 이렇다 보니까 좀 오염된 물에서 자란 것들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조금 우리가 잘 모르고 섭취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맞네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고를 때 뭐 유기농을 고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계란 같은 경우도 좀 공장식 그런 것을 벗어나서 방목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한들 모든 오염물질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마셨던 우유나 계란도 잘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우유는 송아지를 자라게 하는 것이 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필요한 영양소와 송아지가 자랄 때 필요한 영양소가 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험도 또 있겠죠. 그리고 계란도 마찬가지로 병아리가 그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니 그 안에는 인간이 섭취하는 것보다 필요 이상의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또 그런 영양소들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좀 더 제대로 된 정보도 좀 청취자분들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네.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내용들도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다큐를 본 이후에 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협회들, 뭐 그런 유방암 협회라든지 이런 걸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제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당뇨병 위원회, 뭐 미국 심장병 위원회, 유방암 협회 이런 것들이 그들을 협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 스폰을 받는 것들이 대부분 축산업계, 낙농업계 그런 그의 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준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폐암협회에서 담배 회사의 돈을 받아서 이제 담배가 이제 괜찮다라는 그런 정보를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또한 이제 이런 제품들의 판매 촉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한 요리를 보여준다든지 상품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홍보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큐 내에서 나왔던 그런 위원회들을 이제 영화를 보니 좀 찾아봤는데 네. 다행히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바뀌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그 정보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뿐만 아니라 병원 같은 경우도 환자가 있어야 병원 자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병의 예방보다는 좀 약으로나 주사로만 진료와 처방을 환자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고 또 제약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제약산업의 이런 항생제 판매율이 인간보다는 동물을 위해서 하는 그런 항생제 판매가 약 8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해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동물을 위한 항생제를 팔고 그리고 그 항생제를 먹은 동물들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네. 대한 그런 정보는 좀 정확하게 알려준다든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큐는요, 이런 개인과 개인의 식습관, 그것을 넘어서서 이거와 연관 있는 식품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또 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이런 부자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곳에 주로 그런 공장들이 위치해 있죠. 왜냐하면 네. 지가가 싸다 보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곳 같은 경우는 가축의 배변 폐기물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내보내기도 하고 그럼 그게 호수를 오염시키고 그 호수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농업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런 폐기물에 대한 냄새를 없애거나 병균을 없애기 위해 또 소독약을 뿌리는 게 또 마을 전체를 좀 뒤덮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 단순히 이것들이 뭔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주민으로서의 주민권 인권에 대한 고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담고 있고요.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화두도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이라든지 뭐 식품용 동물 사육을 할 때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은 운송산업을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 온실가스 발생이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식품을 그러니까 콩이나 그런 걸 길러야 되잖아요. 네. 옥수수라든지.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것들을 베어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르다 보니 뭐 생물 다양성도 조금 안 좋고 멸종도 되고 가뭄도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그것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사회 문제와도 굉장히 많은 점들이 네. 결부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다큐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어떻게 매듭지어집니까?
사실 이제 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는 이 다큐의 마무리는 네. 우리가 이제 질병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식습관의 예시로 채식, 특히 완전 채식을 이야기하는 비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실 저도 이 다큐를 처음 봤을 때 엄청 충격적이었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혼란함을 많이 느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고 나는 평상시에 어땠지?라는 걸 좀 떠올리는 그런 다큐였는데요. 사실 그런 혼란함을 겪은 나중에는 이런 게 산업이나 개인을 넘어서서 어떤 네.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의 연관성 그런 것들이 고민이 들기도 했고 또 요즘 이제 간간히 보이는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있죠.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식음료에는 벌써 이전부터 실행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큐 내용을 보고 나서 네. 이것이 무조건 옳다,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현실의 그런 뒷모습, 비튼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이 좀 확장되고 선택의 여지가 좀 넓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제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서 이제 다른 배경의 세계를 보았을 때 자신의 선택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다큐를 통해 약간 빨간 약을 먹고 이 산업들의 좀 단편을 본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느 것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서 고르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어야 한다. 이 초반에 신바님께서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소개해줬었는데 네네. 내가 먹는 게 내 몸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오늘 소개해준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왓더 헬스를 보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맞는 건 아니구나. 또 앞으로 내가 먹는 걸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엔 책으로 가보죠. 청년님. 네, 최근에 한국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네. 여러 제작한 저번에 다뤘던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러 컨텐츠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 뜨거운 컨텐츠가 100명의 출연자가 오직 피지컬로 승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몇 번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 네네. 이 컨텐츠에는 여러 신체 운동 종목을 망라한 각 분야의 스포츠인들이 나와서 겨루기를 합니다. 최종 우승자의 종목이 크로스핏이었죠. 그래서 최근 헬스업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고 아나운서님도 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은 이렇게 좀 몸에 대한 접근 또 먹는 거 얘기를 좀 나눠주셔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몸이 어떻게 사회 내에서 성공과 실패의 상징이 되었는지에 대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피트니스의 시대라는 도서입니다. 네, 저도 뭐 크로스핏을 했었고 운동을 네.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 제목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책 피트니스의 시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책은 국내에서 만든 책은 아니고요. 유럽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걸출한 피트니스 스타들을 배출했던 독일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독일이군요. 네, 독일의 에르푸르트에서 역사학자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위르겐 마르추카트가 펴낸 책이고 역사학자예요? 네, 그는 역사학자인데 왜 나는 운동에 열광할까라는 본인에 대한 고민을 쭉 해나가면서 이 고민을 사회과학적으로 탐구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는 뭐 남성성의 역사라는 책도 펴내기도 했고 우리 사회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잘 꺼내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자는 지금 우리가 피트니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예로 매년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수만 명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뭐 전 세계로 하면 더 많아질 텐데 한 나라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 아마 공원을 달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누구는 이제 역기를 들고 애쓰고 있을 거고 누구는 또 요가로 수련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너무나 거대한 시장이 되었다는 것을 또 증명을 하고 있어요. 2015년에 독일에서만 비유를 하면 이런 피트니스 관련된 시장에서 풀린 돈이 68조라고 합니다. 근데 8년 전이 68조면 지금은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엄청 금액이 더 커졌겠죠.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거대해진 시장의 스타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신체를 극한으로 단련한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뭐 웬만한 정치인보다도 그 영향력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기존에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이런 경쟁의 담론하고
피트니스 시대에서 꺼내지는 경쟁의 담론은 그 결이 좀 다르다라고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자본주의를 이루는 큰 테마인 경쟁이 그렇죠. 경쟁이 네. 피트니스에서는 좀 다르게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긍정적인 변화로 바뀐 건지 네. 아닌 건지 저도 여전히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우리 과거에 자본주의 사회가 막 시작을 할 때 기본적인 정서가 타인과의 경쟁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업과의 경쟁이기도 했고 그렇죠. 타인과의 경쟁이기도 했고 네, 여기서 경쟁은 꺾어내고 이기는 걸 상정을 좀 했다고 하면 네, 이 피트니스 시대에서의 경쟁은 조금 다릅니다. 이는 보상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네, 과거에는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공신력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인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공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내 몸이 이렇게 핏한 그 몸 그 자체로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핏한 몸이 트로피가 되어 전시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너의 생산성과 너의 투지, 너의 정력 그리고 너의 힘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피트니스를 어떤 단순한 운동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 관점으로 길게 놓고 바라볼 때 여기에 변화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신기하다. 거고요. 그리고 저자는 이를 신자유주의와 일치하는 어떤 하나의 몸에 대한 이데올로기로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개인은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하고 개인은 자신의 일상을 잘 통제하고 장악해야 하고 몸을 핏하게 만들어야 하고 나의 성취 능력을 위해 여러 필요한 조치들을 그때그때 취해야 하며 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한다. 이게 지금 시대의 정신이기도 하고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구는 사실 이 문장은 글로벌 경제가 처음 이루어졌던 신자유 시대의 테마이고 그때의 요구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피트니스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피트니스 그 자체를 평가는 잘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피트니스나 몸이 트로피가 되는 현상을 좀 바라보면서 이게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통치하고 있는지, 통치할 수 있는지, 또 이 피트니스를 도구로 인간의 기본권과 기회와 자유가 어떻게 배분되고 허용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완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어서 굉장히 네. 신기한데 자 그러면 사회 통치 혹은 사회 질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피트니스라고 하면 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으로 이를 설명하는지 궁금한데 오늘도 낭독을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은 크로스핏을 하는 아나운서님과 네. 건강을 테마로 수영을 하고 있는 할 할 예정인. 예정인 할 예정인 신바님이 나눠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신바님부터 네, 네. 자신을 더 유능하고 더 생산적이며 더 방어 능력이 있도록 만드는 일은 개인 및 집단이 꼭 해야 할 과업이었다. 몸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어야 그 몸의 능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점차 표준으로 자리 잡아갔다. 자신에게 매달려 애쓰는 건 그냥 정상이었다. 피트니스는 단순히 자신에게 매달려 애쓸 것만 요구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이를 만들어냈다. 자신에게 매달려 애쓰는 사람과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일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다. 근대 사회는 전자를 성공적 주체로 후자는 그렇지 못하거나 조금만 성공한 존재로 여겼다. 피트니스가 하나의 이상 사회를 규율하고 누가 어떻게 그 사회를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이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네, 네, 이런 문장을 와, 좀 가져왔는데 운동을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 우리도 좀 이렇게 좀 피트니스를 좀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우리 사회를 좀 적용시켜 보면 네, 유사한 면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피트니스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퍼져 있고 이게 성공의 잣대가 되었고 뭐 표준의 잣대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이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책 이제 뒷부분을 보면 이제 그 분야로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노동의 영역, 또 어떤 성관계의 영역, 또 전투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대의 산업 시대를 좀 보면 생산 수단을 소유했던 이들과 그리고 소유하지 못한 이들로 구별이 되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동자들이 모두 신체 노동으로 생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농사를 하거나 공장을 가거나 그랬는데 근대 이후로 사무직이라는 새로운 노동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직이 성공의 상징이 되면서 동시에 이 사무직들이 한 사회를 이끄는 역동적으로 이끄는 일꾼의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트니스라는 등장 그리고 정력적인 노동자에 대한 등장이 등장하게 된 거고 또 각 가정에서도 이런 어떤 핏한 몸을 통한 정력적인 성능력은 네. 가족 내 권력의 근간이 되는 어떤 이것도 성에 의한 하나의 모델의 기준 축이 된다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네. 또 정력적인 이들의 사회 활동이 곧 성공이 된다는 모델도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좀 더 다듬어지고 건강한 몸이 뭐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사회에게도 훨씬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 피트니스라는 건강을 쫓는 우리들의 현상 혹은 우리들 사회에 있는 어떤 환상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짚고자 하는 거고요. 이 피트니스가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이 구조를 이 권력의 구조를 더 깊게 짚어내고자 하고 있고 네.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 것과 이 어떤 건강함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 발휘되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있고 저도 이 책을 좀 지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한 게 단적인 예로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화제가 된 이후에 여러 게시물들을 좀 보다 보면 이제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뭐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진 사람을 조롱하거나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런 어떤 반응들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점점 이런 일상생활 안에서 어떤 핏한 몸을 기준으로 서로 간의 전투가 너무 당연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뭐 당해도 된다 이런 방식의 논리도 좀 많은 것 같고 타인의 신체를 평가하거나 뭐 불쾌해하는 것도 이제는 좀 공견하게 당연해하는 일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논리로 이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훨씬 더 탄탄한 논리와 근거가 이 책에 아주 깊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독에 보시면서 그 컨텐츠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강이란 주제로 영화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 What the Health 그리고 책은 피트니스의 시대를 만나봤는데 건강함이란 뭔지 또 건강함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해야 하며 무엇을 먹는 게 건강한 건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운동하고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무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